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첫 번째 강의 1일차 강의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를 하게 된 송시영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20일 동안 형사소송법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제 형사소송법 신효진 선생님 걸로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교재는 신효진 선생님 교재입니다. 신효진 선생님의 요론입니다. 형사소송법 요론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방식에 있어서요. 일단 여러분들은 두 가지 펜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간단한 연필하고요. 그리고 색연필입니다. 색연필 또는 형광펜도 좋고요. 일단 연필은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 또는 뭐 전에 형사소송법 접했지만 신효진 선생님 요론을 좀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이건 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밑줄을 그으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분 간략하게 밑줄 그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은 변호사 시험에 기출 문제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요, 변호사 시험에 출제됐었던 선택형 기출 지문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뭐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셔라 또는 뭐 색깔펜으로 밑줄을 그으라고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색연필이나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최소한 여러분들 이 교재에 있어서 선택형 기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와 관련돼서는 물론 이제 신효진 교수님 책에 이런 변시와 관련된 사례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다 들어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한 부분도 진도를 나가면서 제가 추가로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습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예습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요. 물론 예습을 뭐 완전히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뭐 하시면 좋고 되도록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 자료를 나눠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 3일 정도나 4일 정도 진도가 나가면 그 진도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선택형 기출 지문들을 OX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책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지문도요. 책에 없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례형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례형 문제도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복습 관련돼 가지고는 기출 지문하고요. 사례와 관련돼서 약 4일 정도 5일 4일이나 5일 정도 간격을 주고 제공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할 방식이고요. 20회죠, 여러분들. 20회면 사실 짧은 것도 아니고 사실 길다고도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 이메일입니다, 여러분들. 네, 크게 써드릴게요. ssy2000 한 메일입니다. 이메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제 그 50분 정도 강의를 하고 10분 쉬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시간은 앞뒤를 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죠. 여러분들 교과서 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형사소송법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절차법이다 보니까 이 절차를 실제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머릿속에 그려야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이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을 대비하셔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소음의 적합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최소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법률 전문가로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죠? 또 가볍게 또 다른 그 과목은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지엽적인 부분도 과감히 뛰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형사소송법을 먼저 개념을 이해하려면요, 형법의 개념 간단하게 보시면, 자, 형법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형법은요, 죄하고요, 뭘 규정했죠? 벌을 규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형법 250조에 보면 살인죄라고 해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에 해당하는 죄와 그냥 벌을 규정하고 있죠. 그럼 형사소송법은 무엇이냐? 이 형사소송법은요, 그런 죄가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만약 성립을 한다면 어떤 벌을 줄 것인지, 그 절차에 관해서 규정한 법이 뭐다? 형사소송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사소송법은요, 형법을 적용하고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법이죠. 그래서 형법은,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이라고 한다면 형법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실체법이라고 해요. 실체법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실체법이라는 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을 실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민법 있죠, 여러분들. 민법,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 민법. 그리고 형법 같은 경우에 주로 의무 위주로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실체법입니다. 자, 그러면 자, 형법에서 여러분 중요한 이념이 뭐죠?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은 죄형 법정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형은, 죄와 벌은 뭡니까? 법으로 정해놔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응돼서 형사소송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형사절차 법정주의예요. 자, 죄형 법정주의나 형사절차 법정주의나 똑같이 뭡니까? 법으로 정해놓으래요. 왜 그런 법으로 정해놓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법은 누가 만들죠? 그죠?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는 어느 곳이죠, 여러분들? 국민의 대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통해서 만드는 거는 국민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와 형사절차 법정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럼 이게 어디서 파생돼 나오는 거냐? 적법 절차의 원칙에서 나오는 겁니다.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건 우리 헌법 12조 1항입니다. 적법 절차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법률이 정한, 그죠, 절차 및 실체적 내용이 뭐다? 적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정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당성이 있어서 정의관념이 합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요, 적법 절차 원칙에서 일단 그 이념이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걸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여러분들 절차만 알아볼게요. 자, 형사 절차라고 했는데 어떤 절차냐? 여러분 만약에 집안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면 여러분 뭐부터 하시죠? 그죠? 112 신고부터 하셔야죠. 112 신고부터 해요. 112 신고를 하면 누가 출동하죠, 여러분들? 경찰이 출동하잖아요. 경찰이 출동해서 뭐 하죠, 여러분들? 그죠? 사진 찍고 물어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뭘 한다, 결론적으로? 수사라는 걸 해요.
경찰은. 수사라는 걸 해요. 왜 하죠? 수사를 왜 하죠, 여러분들? 그죠? 일단은 피해 당한 뭔가 도난 물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의심되는 사람이 누군지, 범인이 누군지, 그죠? 증거도 확보하고 범인도 확보하는 게 수사 절차예요. 자, 수사 절차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범인이 잡혔어요. 증거도 확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절차가 검사한테 넘어가요. 검사한테 왜 넘어가냐면 검사는요, 수사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재판에 붙일지 안 붙일을 결정해요.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공소 제기 절차라고 해요. 공소 제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말로 기소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한다? 형사소추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심판에 붙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심판에 붙일지 안 붙일을 결정하는 절차 뭐다? 공소제기 절차인데, 이 공소제기 절차는 누가 한다, 여러분들? 검사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소 독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검사가 공소제기 절차,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서 만약에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가면 일반적으로 뭐다?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걸 공판 절차라고 합니다. 공판 절차는 간단하게 말하면 공개 재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판 절차로 진행이 되면 공판 절차에서 등장하는 주체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법원입니다. 즉 수사와 공소제기 절차에서는 수사기관과 조사를 받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공판 절차에서는 법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리하고 만약 죄가 있다고 하면 어떤 벌을 내릴 것인지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판 절차가 끝나면 여러분들 죄가 만약 성립이 된다, 그리고 어떤 벌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 벌을 집행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집행 절차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판 절차에서요, 자, 1심에서 징역이 1년이 선고가 됐어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는 재판을 한 번 하나요, 여러분들? 아니죠. 우리가 몇 심제라고 하죠? 3심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심에서 1년 선고 받고 나중에 2심도 가고 3심도 갔는데 그대로 1년이 확정이 되면, 자, 1년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형 집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확정된 때로부터 형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 절차로 있으면 어디로 가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집행 절차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사 절차라는 건 여러분들 수사 절차에서 시작해서 공소 제기 절차, 그리고 공판 절차, 집행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할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재판을 받는 사람, 수사를 받는 사람, 그리고 집행을 받는 사람의 용어가 각각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수사를 받을 때 수사를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피의자라고 해요. 피의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피가 수동의 의미죠. 그죠? 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검사가 기소를 하잖아요. 기소를 하게 되면 기소를 기준으로 기소 당시까지는 피의자라고 하고요. 기소 이후부터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피고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수형자라고 해요. 그래서 당사자 법적 지위가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로 나누어집니다. 일단은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책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1번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개념, 1번 형사소송법 있죠. 첫 번째 줄. 자, 형사소송법이란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자, 적용 실현에 밑줄 한번 그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줄. 자, 수사 절차, 공판 절차, 형 집행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 연필로 밑줄 치시고, 여긴 지금 공판 절차에는 지금 공소제기 절차를 좀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자, 로마제 2로 넘어갑니다. 형사 절차 법정주의라 더 있죠, 여러분들. 자, 의 보시면 의에다. 자, 형사 절차 법정주의에다만 밑줄 하나 그으시고요. 자, 형사 절차 법정주의란 뭐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여러분, 형사 절차 법정주의를 쓰라고 하는 건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사례 문제를 쓸 때, 그렇죠? 다시 말해 사안포섭을 하실 때 도구로 하나씩 쓸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거는 뭐죠? 자, 헌법 12조 1항입니다. 그렇죠? 12조 1항 암기하셔야 되고, 자, 보시면 세 번째 줄이요. 이는 형법의 최고 이념인 죄형 법정주의 이외, 자, 죄형 법정주의 그쪽에 밑줄 하나 그으시고, 형사소송법 기본 이념인 형사절차 법정주의를 선언하는 것이다. 형사절차 법정주의 다시 한번 밑줄 그으시고요. 헌법 12조 1항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형사소송법의 성격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규범적 성격, 사회적 성격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고, 뭐 형사소송법이 공법이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하고 계실 겁니다. 공법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요. 대표적인 사법이 여러분 민법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법법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사법법이라는 건 뭡니까? 사법이라는 것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국가 작용을 사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법이 뭐다? 사법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차법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의 법원입니다. 자, 법원에 관련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법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법원이라고 뭐예요? 법원은 자, 법원이라고 하는 건요. 그 말대로 하면요. 법의 존재 형식이에요.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법원이라는 거는 어떤 존재 형식이냐? 법원에서 재판 규범으로 보는 재판 규범으로 적용하는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위법을 따질 때 그 기준이 되는 재판 규범을 여기서 법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법원이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헌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 1조에 보시면 민사소송 이념에 관한 조항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예, 신의성실 관련돼 가지고 이념이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1조에 뭐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죠? 예, 뭐 관할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규정인가요? 이념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형사소송법은요, 여러분들 헌법에서 끌어옵니다, 이념을. 그래서 헌법 12조부터 시작해서 헌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이념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요,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이념을 구체화하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들 결국 뭐다? 헌법이 재판 규범으로도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도 법원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에 중요한 조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헌법 조문 관련돼서 12조. 예, 그래서 이걸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할 조문들이고요. 되도록이면 교과서 맨 앞에다가 붙여 놓으시고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법률이 있어요. 자, 법률은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요. 그냥 명칭이에요. 명칭이 그냥 형사소송법이면 뭐다?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 의미 형사소송법은 명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실제적 내용이 뭐다? 형사 절차를 규정한 법이면 돼요. 그 대표적인 법들이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법원 조직법, 그렇죠? 법원 조직법 어떻게 돼 있냐, 여러분들? 그렇죠? 관할에 관련된 그렇죠? 규정이 있죠. 그래서 단독제와 합의제 관련돼서 어디서 심판을 하느냐는 규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국민 참여에 관한 법률, 그렇죠? 국민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 참여 재판이죠.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 법률에서도 국민 참여 재판과 관련돼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과 형식적 의미 형사소송법 규정이 나눈다. 그래서 법률도 당연히 뭡니까? 법원이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가 여러분들 규칙이에요. 규칙인데 무슨 규칙이냐? 대법원 규칙입니다. 자, 우리가 법률의 그 체계를 배울 때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헌법, 법률, 명령, 규칙 할 때 그 규칙하고 이 규칙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예. 헌법, 법률, 명령, 규칙에 대해 그 규칙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규칙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대법원 규칙은 뭡니까? 법규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법규 명령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대법원 규칙도 뭐다? 법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규칙은 여러분 어디서 만든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대법원에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이때 아까 변호사님이 분명히 형사 절차 법정주의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사 절차는 법으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규칙으로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규칙은 법률의 하위일 텐데, 그렇죠? 왜 규칙으로 정해놓은 것도 법원이 됩니까? 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근거는 뭐냐? 이 대법원 규칙을 법원으로 삼는 근거는 헌법에 있어요. 헌법 몇 조? 108조입니다. 헌법 108조를 찾아볼까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세요. 108조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108조 뭐로 되어 있냐면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헌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도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래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법률의 위임을 받든, 그렇죠?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든 중요한 건 뭐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법원 규칙 108조에 근거해서 법원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관련돼 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그 쟁점이 하나 있어요. 그 법률하고 대법원 규칙과 그 내용이 다를 때 쟁점이 하나 있는데 그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네 번째로 여러분들 나오는 게 이제 뭡니까? 대법원 애규나,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법무부령, 그죠? 뭐 검찰 사건 사무 규칙 같은 거 있죠? 검찰 사건 사무 규칙 같은 거. 이 법원성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법원성은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교과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밑줄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5페이지. 자, 법원. 그래서 자, 로마자 1의 헌법. 거기다 밑줄 치십시오. 거기다만 밑줄 그으시고.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자, 헌법적 형사소송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적으로 뭡니까? 형사소송법을 운용할 때는 헌법에 합치되게 운용해라라는 게 헌법적 형사소송론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헌법 규정의 재판 규범화. 거기다만 밑줄 그으세요. 밑줄 그으시고 내용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단순히 헌법 이념의 구체화라는 해석상의 지침을 넘어서
헌법에 규정된 형사 절차에 관한 여러 규정들이 바로 형사 절차의 뭐다? 재판 규범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자 이 법률에다 여러분들 밑줄 그으시면 되고요. 자, 형식적 의미 형사소송법과 실질적 의미 형사소송법 이해를 하셨죠, 여러분들? 굳이 밑줄 그을 필요는 없고요. 자, 대법원 규칙입니다. 대법원 규칙에다는 밑줄 그으시고, 제목에는 밑줄 그으시고요. 1번 의의에 거기에 헌법 제108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해주시고, 그 헌법 제108조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7페이지 보시면 자 대법원 애기와 법무부령의 법원성은 X죠. X. 제목에다 X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여러분들 부인하고 있다는 판례를 실어놓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요.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적용 범위 여러분 형법의 적용 범위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법에서 적용 범위 관련된 배우신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속지주의 배우셨죠, 여러분들. 속지주의. 그렇죠? 형법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배우신 게 뭐죠, 여러분들? 속인주의 배웠잖아요, 그렇죠? 속인주의. 속지주의는 뭐죠, 여러분들? 속지주의.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진 사건은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속지주의. 속인주의는 뭐죠? 우리나라 사람이 범한 죄는 뭐다?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속지주의는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그렇죠? 그리고 속지주의, 속인주의 말고 또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보호주의가 있죠, 여러분들. 보호주의. 그렇죠? 보호주의는 뭐예요, 여러분들? 보호주의는 그렇죠? 외국인이 그렇죠? 외국인이 국외에서 뭡니까? 5조가 있고 6조가 있는데 5조는 뭐예요, 여러분들? 외국인이 국외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있죠. 내란죄, 외환죄, 그다음에 국기에 관한 죄, 그다음에 통화에 관한 죄, 그리고 뭡니까? 유가증권에 관한 죄, 그리고 문서에 관한 죄와 인장에 관한 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게 5조의 보호주의죠. 다만 문서와 인장은 여러분 공문서예요, 공인장, 그죠? 공문서와 공인장에 한정이 되고요. 통화는 여러분들 뭐 내국 통화든 외국 통화든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국외에서 이런 죄를 범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게 일단 5조의 보호주의고요. 6조의 보호주의가 또 있죠, 여러분들. 6조의 보호주의는 뭐예요? 외국인이 그렇죠? 국외에서 5조에 규정된 이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나머지 죄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대한민국이나 또는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그 죄를 저지르면 뭐다?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주의는 다만 예외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행위지 법률에 의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일단 형법에서는 보통 이제 장소적 적용 범위를 이렇게 구분을 하죠.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로 구분을 하고요. 형사소송법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됩니다. 일단은 장소적 적용 범위에 있어서. 그래서 7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피고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대해서 적용된다. 자, 대한민국의 법원에 심판되는 사건, 그다음 밑줄 그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판례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 판례는 형법 시간에도 배웠던 판례이기도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미국 문화원에서 시위를 했었어요. 그걸 점거를 하고 시위를 했었는데 재판을 이제 받게 되겠죠. 공소가 제기돼서. 근데 피고인 측에서 뭘 주장했냐면 미국 문화원도 미국 대사관처럼 치외법권 지역이다. 다시 말하면 재판권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재판권이. 그러다 이제 법원에서 거기서 판단을 한 건데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사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그렇죠?
미국 문화원이 치외법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뭡니까? 우리 법원에서 먼저 공소가 제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줄 보시면요. 판례.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당연히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인주의에 의해서 처벌했었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됐었던 판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적 적용 범위입니다, 여러분들. 인적 적용 범위는 우리나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거죠. 여기 우리나라 영역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국적을 불문하죠. 그래서 판례 정리 보면 3번 보십시오. 자, 외국인의 국외범이라고 있나요? 보면 자, 캐나다 시민권자래요. 이 사람이 캐나다 시민권자가 자, 어디에서 여러분들?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뭐란 거죠, 여러분들?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대요.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것이냐 문제는 그 전제로 형법이 적용되는 문제를 살펴보면 되죠. 자, 캐나다 시민권자랍니다, 여러분들. 그럼 일단 캐나다 시민권자면 속인주의가 적용되지 않겠네요. 그렇죠? 일단 속인주의가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속지주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 캐나다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죠. 속지주의도 적용되긴 어렵겠네요. 두 번째로는 5조의 보호주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문제 될 거예요. 그러면 보호주의에 관련된 죄는 한정이 되어 있죠.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사문서래요. 물론 문서에 관련된 죄가 있지만 이 문서는 뭐라고 했죠? 보호주의에서 공문서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문서기 때문에 5조도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6조의 보호주예요. 그죠? 5조 이외의 다른 죄, 다른 죄에 관련돼서 뭡니까?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죄를 범한 경우는 뭐다?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죄라는 게 뭐냐면 해석을 할 때 이게 국가적 법익 또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라고 해석을 해요. 즉 6조의 보호주의가 적용되는 죄는 5조에 정한 죄를 제외하지만 그 죄 중에서 뭐다? 국가적 법익 또는 개인적 법익 침해하는 경우를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위조 사무소 행사죄는 여러분들 어떤 법익이죠? 문서에 관한 죄는 공공의 신용을 보호 법익으로 하죠. 즉 뭐다? 사회적 법익이에요. 사회적 법이기 때문에 6조에도 해당이 된다 안 된다? 6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권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재판권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판례 정리 보시면요.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형법 5조 1호 내지 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죠. 왜? 6호의 문서는 뭐다? 공문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를 형법 제6조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왜 그래요? 대한민국의 법익은 국가적 법익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은 뭘 의미한다? 국민의 개인적 법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서에 관한 죄는 뭐다? 사회적 법익에 관련된 죄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반거리 1번 뭡니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간단히 볼게요, 여러분들. 헌법 몇 조죠? 헌법 84조입니다. 그렇죠? 헌법 제84조. 자, 헌법 84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상 소출받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소추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소추할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럼 그 이외의 죄는요? 그 이외의 죄는요? 그 이외의 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소추할 수 없다네요. 소추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이외의 죄는 소추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이외의 죄는 처벌을 안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이외의 죄에서는 소추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공소시효거든요. 만약에 소추할 수 없다고 하면 공소시효는 그대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진행이 되고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결국에는 처벌할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소추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 의미는 뭐다? 공소시효가 정지가 된다는 의미다. 정지. 일단은 대통령 재직 동안에는 그 이외의 죄에 대해서 뭐다? 공소시효가 정지가 된다. 그럼 언제 그럼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하느냐? 당연히 퇴직 시, 그렇죠? 임기 만료 시겠죠, 그죠? 예. 퇴직 시, 임기 만료 시, 그렇죠? 그때 공소시효가 다시 재진행하겠죠. 그래서 헌법 84조에 관련돼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보시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를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면책 특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라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법적 효과를 보면요. 1번만 보세요. 여러분들 판례 보시면 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면책 특권이 왜 인정이 되죠, 여러분들? 보통은 이제 그 국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의혹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여지가 많아요. 근데 면책특권이 가지게 되면 그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직무상의 자유도 뭡니까? 보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만약 공소를 제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자,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에 속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이후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뭐다?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다?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부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영역 안에 있으면, 우리나라 그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사람이 적용이 되지만 예외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파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죠. 그래서 미군과 사이에 어떤 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일단 판례를 보시면 미군 군속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라는 판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휘에 관한 협정 22조 1항 나에 따라 미 합중국 군대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뭐다?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되어 있죠. 일단 여러분들 소파와 관련돼서는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울게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직무상 미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의 재판권이 있고요. 그 밖에 일반 직무 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있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거죠. 군속이. 그 군속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미군 부대에서 그 미군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군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원래 군속에 대해서도 똑같이 협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협정에. 어떤 거냐면 이 군속이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한 사람.
통상적으로 거주했던 사람이라면 소파협정이 배제가 돼서 우리나라 재판권이 미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요 10년 이상 살았어요. 10년 이상 살았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랑 결혼도 했어요. 예, 저 한국인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라고 봐가지고 우리나라 재판권이 인정됐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입니다. 시간적 적용 범위입니다. 시간적 적용 범위에 관련돼서는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경우에 소급표 금지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 여러분들 소급표 금지 원칙 어디서 배우셨죠, 여러분들? 그렇죠. 형법에서 배우셨죠. 그렇죠. 형법의 재형법정주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죠. 법률주의가 있고, 명확성의 원칙이 있고, 소급표 금지의 원칙, 유추해서 금지 원칙, 또 적정성의 원칙이 있죠. 소급표 금지 원칙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그렇죠. 행위 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 여기서 만약 수업을 듣는 사람들, 자, 오늘 화요일 날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처벌받지 않죠, 여러분들 수업 듣는다고 해서. 근데 내일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합격의 법학원에서 송시영 변호사의 수업을 듣는 사람은 처벌한다는 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 법의 효과를 어제 화요일부터 듣는 사람도 포함한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법의 효과를 과거로 그죠? 소급해서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수업을 들었을 때는 처벌되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이후에 법에 소급 적용으로 처벌받으면 신뢰가 깨지겠죠. 법적 안정성도 깨지고, 그게 소급표 금지 원칙이에요. 근데 자,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 왜 그럴까요? 왜 그래? 소급표 금지 원칙은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이 돼요. 다시 말하면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거지만, 형사소송법은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니죠. 그래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급표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입법 정책 문제긴 한데, 자, 그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어떤 태도냐, 이런 거예요. 최근에 2007년도에 이제 개정이 됐었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공소가 제기가 되고 현재 재판 중이다라는 사건이 있을 때, 자, 개정됐을 때 볼게요, 여러분들. 자, 부칙 제2조에서 9페이지에 여러분들 혼합주의 밑에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이 계속 중인 사건이 적용된다 되어 있어요. 이 법 시행 당시 뭡니까? 수사 중이거나 뭐라고 여러분들?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서 적용된대요. 만약에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여러분들. 재판 중인 사건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 재판 중인 사건이 이미 공소 제기된 이전, 다시 말해 개정되기 이전에도 뭡니까? 이 개정법이 적용되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재판 중인 사건이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정 이전에도, 그렇죠? 국법을 적용했었던 이 부분도 뭐다? 신법이 적용돼야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부칙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네 번째 줄이요. 그러나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즉 종전의 행위 여기죠. 종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뭐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종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고, 개정된 이후의 시점은 뭐다? 신법으로 적용했다는 의미예요. 신법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혼합주의라고 해요.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할 때 이런 법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일단 그래 보시면 되고요. 판례 정리 보시면, 자, 이거 예를 들면 밑줄 측만 볼게요, 여러분들.
자, 혼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따라서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국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1심 증거조사 절차 등을 위법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러겠죠, 여러분들. 예, 왜냐하면 국법은 국법을 적용하는 건 당시 그 자체로 효력이 있으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거, 그 판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11페이지입니다. 형사소송법 발전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공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자, 1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의 이념이에요. 이념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이 뭐냐면 실체적 진실주의예요. 실체적 진실주의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실체적 진실주의라고 했을 때 왜 실체적이라는 말을 붙이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도구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제 형식적 진실주의와 반대되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형식적 진실주의는 그 민사법에서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민사법에서는 여러분들 목적이 뭐죠? 목적이 민사에서는 여러분들 목적이 분쟁의 해결이에요. 그래서 어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100만 원짜리 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뭡니까? 만약 당사자간에 화해를 해서 80만 원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진실은 뭐예요? 100만 원인데 뭡니까? 80만 원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민사는 분쟁의 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뭐다? 형식적 진실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형사법은 실체적 진실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객관적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자는 게 형사사법의 목적이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사기죄로 기소가 됐는데 당사자 간에 야, 이거 내가 돈 50만 원 갚을 테니까 이 50만 원에 대한 사기죄로 해줘.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만 원의 사기죄가 그대로 성립이 되는 거고, 나중에 50만 원 갚으면 그건 양형에서만 고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와 민사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형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체적 진실주의인데, 자, 실체적 진실주의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범죄 사실이 무엇이고 범인이 누군지를 명백히 밝힐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실체적 진실주의를 밝히기 위해서 뭐 증거 수집하는 능력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고문 같은 게 많이 행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고문을 통해 얻은 자백이 뭡니까? 가장 유효한 증거가 됐기 때문에, 자백이 고문을 통한 자백이 많이 행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자, 등장한 제도가 있죠. 뭐냐? 첫 번째로는 적법 절차 원칙이에요. 적법 절차 원칙이 여러분 기본은 아시죠, 여러분들? 영국의 대헌장에서 기원이 됐습니다. 1200년도죠, 여러분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그때 이미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게 대단한 건데, 대헌장에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그때 그렇죠. 법률과 재판이 가지 않으면 뭡니까, 그죠? 구금되거나 체포되지 않고 재산이나 법익 박탈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 지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고문하지 말고, 그죠? 재판 없이 가두지 말고,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을 지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에요. 신속한 재판의 원칙입니다. 자,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불법으로 부당하게 구금하지 말라 이거예요. 빨리빨리 재판해서 빨리 풀어줄 사람 빨리 풀어주라는 의미가 되고, 또 하나 뭡니까? 재판을 오랫동안 끌으면 증거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산일이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다른 목격자 기억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겠죠. 증거물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멸실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실체적 진실주의뿐만 아니라 적법 절차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도 중요한 이념이 된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 세 개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실체적 진실주의가 중요하긴 한데, 만약에 여기를 강조하면 적법 절차 원칙이
제한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그렇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우리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진실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죠? 절차로 위법하게 수집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게 정말 확정적인 그 증거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걸 실체적 진실주의에 좀 더 강조한다면 증거로 써야겠죠. 하지만 적법 절차 원칙이 한다면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뭡니까? 약간 이해관계가 좀 모순되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죠. 똑같습니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들 신속하게 너무 재판을 금방 끝낸다고 한다면 놓치는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재판이라는 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뭡니까? 오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적 진실주의하고 적법 절차 원칙과 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세 가지 이념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됐었고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로. 뭘 좀 더 강조한다? 그렇죠. 적법 절차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거다. 즉 뭐다? 적법 절차와 신속한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형선고 이념 정도는 암기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암기가 돼 있으셔야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 사례 같은 거 포섭을 하실 때 관련 도구를 하나씩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형사법 이념과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봤고요. 일단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